어제 미국 증시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어제 독일, 유로스탁스,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엉망진창이었어요. 자, 당연히 오늘 한국 증시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800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선이 위협받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한국의 증시가 코스피가 18.64포인트, 코스닥이 12.53포인트가 빠지고 있어요. 자, 윤이가 서로 번갈아가며 고인의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참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인 시장이 미국의 연준에 통화 긴축을 하게 되면서 공포가 지금 번지고 거래량이 줄었어요. 새로 사는 사람은 잘 안 사고 있어요. 돈이 넘쳐나니까 코인이라는 저런 회계의 한 장난감이 그 넘쳐나는 돈에 일종의 노름판이 된 겁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게임을 한번 해볼까? 코인이라는 노름이 있던데 그리 된 거죠. 자, 이제 이것도 시한부 목숨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오늘 매경에 보면요, 표 풀리점, 즉 표를 노리는 돈을 뭘 해주겠다고 말하니까 대출 금리가 인상된다. 왜 이럴까요? 자, 정부가 국민에게 뭘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대선을 앞두고 14조 원의 추경을 한다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2년 동안에 총 130조 6천억의 추경을 해요. 7차례에 걸쳐서. 자, 이걸 더 늘리자고 지금 하잖아요. 정부가 그러면 이런 추경을 하게 되면 그 돈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결국은요, 국채를 팔아가지고 돈을 조달해서 그걸로 추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채를 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팔리겠습니까? 국채의 금리를 높여줘야 그 국채를 사는 사람들이 사지. 국채 금리가 낮으면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채를 자꾸 발행하니까 국채 금리가 높아져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결국은 그 국채 금리가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골 때리는 게 뭔가 하면 자영업자 지원해 준다고 14조 원 플러스 알파를 갖다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국채 금리가 올라질 거고, 그러면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거의 전부가 은행에 빚이 있는데 그러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300만 원 손실 보장을 받고 1년에 2억을 대출받아 있다면 800만 원 이자를 더 낼 판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자, 1년에 지금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이 2억 2,819만 원이래요. 전국 평균 대출액이. 그러면 이 2억 2,819만 원을 가지고 현재 내고 있는 5년 만기 신용대출 기준 연 이자 부담이 2,32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3,132만 원이 되어서 807만 원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정부에서 받은 돈의 2.7배를 이자로 토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향후에 금리가 추가로 더 올라가면 이 내야 될 돈이 더 클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자영업자의 부채가 심각한 거는 자영업자의 4분의 1이 4명 중에 1명이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부터 빚을 낸 다중채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리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이들이 부도가 날 거다. 그래서 현재 다중채무자가 27만 2,308명이고, 자,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전체 개인 사업자의 9.8%, 10명 중에 1명은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10명 중에 1명은 다중채무자는 거예요. 이들의 대출 잔액이 157조, 1인당 5억 7,655만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감당이 되겠어요? 또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이렇게 돈을 더 풀면 또 물가가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가도 또 더 급등을 하게 될 거다. 자, 오늘 아침에 언론사 제목을 보면 여보 금리가 또 오른대, 잠 못 드는 영꼴조,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
기준금리 인상 때는 이 금리가 7%대까지 갈 거다. 1년 전에 2, 3%일 때 참 겁도 없이 빌렸는데 최고 5.2까지 솟았는데 이게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 샀는데 연골족이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또 서울 외곽부터 주택 매수 심리가 줄어서 집값 하락까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서민들은 뭐 집은 못 사고 뭘 합니까? 제일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신용카드를 가지고 카드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카드론이 서민들의 급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카드채라고 하는데 이 카드채가 8년 만에 금리 수준이 최고 수준까지 올랐어요. 1년 만에 2배를 올랐고. 그래서 정부가 카드회사한테 앞으로 너네들 빌려준 카드론 중에 상당히 떼일 거니까 대손 충당금을 많이 마련해라. 그래서 자금 확보 부담이 생기니까 카드회사는 또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카드론 자체도 올해부터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자, 연끌족들은 이제 카드론도 막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가 11월 말에 13.88%까지 올라갔어요. 나라 앞일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언론에 일본이 이제 무너지는 국가라 일본 탈출이 시작된다. 부자들. 이런 보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 한번 보세요. IMF 이후 처음으로 한국 성장률이 일본에 밀린다. 일본이 한국 성장률 앞선 것은 1, 2차 오일 쇼크 때와 한참 전이죠. 70년대 때. 그리고 IMF 때뿐인데 일본이 자동차 산업이 계속 잘 나가고 초저금리가 유지되면서 경기 부양이 지속되어서 올해 일본의 GDP는 3.8% 성장이 예상되고 한국은 3%가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3% 될까요? 어쨌거나 3개월 사이에 일본의 성장률이 0.9%나 상향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에 소는 누가 키워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라를 걱정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가는 사람도 내 있을 때만 안 터지면 다행이다. 너가 알아서 수습에 던져놓고 갑니다. 누구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거대한 폭탄의 심지에 불이 붙어서 째각째각 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요. 지금 몇백 조를 가지고 고용을 얼마를 하니 입만 열면 하루에 수백 조씩 두 사람이 쓰고 다녀요. 돈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영끌이라고 하잖아요. 2030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대출을 받는다. 그래서 집을 사거나 주식한다. 근데 영끌이 아니라 영삭입니다. 영혼까지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영끌이 영삭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소비의 나라입니다. 이 미국에서 지각을 닦고 있다. 소비 심리가 42년 만에 최저다. 이거는 정말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한 지금 충격을 주는 거죠. 42년 만이라는 것은 1980년 이후의 소비 심리가 최저다. 그러니까 지미 카터 말기 때 지금 당시 오일 쇼크 온 이후 가장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저소득층, 부유층 가리지 않고 여행, 외식, 서비스 지출 삭감을 하고 있다. 물가 상승, 가계부채 부담 탓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적신호가 생기고 있는데, 자, 한국에서 이재용이 뭐 유럽 귀국길에서 투자는 목숨 걸고 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술이다 이러는데요. 저는 이재용 씨도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지금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투자 못한다고 봐요. 솔직한 걸 인정해줘야죠. 자, 미국 올해 내년 마이너스 성장이고 한국 기업들 비상 경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90년대와 비슷한 경착륙을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예측보다 실제 진행되는 상황은 더 심각할 거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아주 클 것으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글로벌 경영자들이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삼성, SK, 현대차, LG 등 수출 대기업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재 값 오르고 환율 불안하고 그래서 10조 투자하겠다라는 부담이 1조가 더 늘어난다 하고 기업들이 이야기를 하고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이 발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그 예로 보면 미국의 6월 소비 심리가 사상 최저를 가고 있는데 42년 만에 인플레에 미국에서는 외식과 머리 손질도 줄이고 저소득층 부유층 다 지갑을 닫고 소비 심리가 2년 새에 100일에서 50.2로 반토막이 났다. 그래서 가계 지출이 미국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니까 삼성전자제품 일부 국가 판매가 28% 줄고 현대차가 북미 판매가 30% 줄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다가 기업들은 고임금발 나쁜 인플레가 오는 거예요. 물가 상승분이 넘는 임금 인상 요구가 계속되고 SK 하이닉스는 13% 올려달라. 그럼 생산성 향상이 없는 임금 인상 요구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노조는 지금 영업이익 25%를 성과급으로 달라. 자, 강경한 노조들은 더 웃기는 짜장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올해 한국 주식을 18조나 팔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다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B2 영끌한 친구들은 거지가 될 판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오늘 본격적으로 2,300원대로 지금 내려갔습니다. 자, 10만 전자라는 삼성전자가 19개월 만에 5만 전자가 되면서 지금 이 500만이 투자했는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코스닥이 800에서 훨씬 밑으로 가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이 7%가 지금 넘었는데 미국이 연말에 7% 간다 하면 한국은 몇 프로가 될지 지금 답이 나오지 않고 부동산 투자한 사람들은 벌써 하우스 푸어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30대 고인어들은 바이어족이 되려다가 고인에서 일찍 40대에 은퇴한다다가 계좌가 빵원이 되고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 오히려 점점 더 떡락 코인에다가 베팅을 하거나 아니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고인충 꼴 좋다는 조롱에 상처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당국이 어떻게 하는데 당국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개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고요. 저는 코인에 대해서 돈 날린 사람 전혀 안타깝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제가 조심하라고 거듭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대출 원리금 부담 증가 속도가 5년 새 18%가 한국이 세계 1위라는 겁니다.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한국이 DSR 집계 17개국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참 좋은 거 1등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이거는 1년에 1억을 벌면 이 중에 1,800만 원을 대출 원금 갚는데 써야 한다는 거예요. 증가 속도가 한국이 세계 1위다. 주가 급락에 반대 매매가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자기한테 돈 빌려 갔다가 정리 못하는 사람 강제 처분이 하루 300원이다. 외국인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반대 매매로 주식은 더 내려갈 거다. 외국인은 최근 30개월 동안에 69조를 팔았다. 안 들어올 거다라는 것이 대체적 이야기입니다. 냉면 만원, 수박 2만원, 런치플레이션 이야기하는데 점심 순댓국에 커피 마시면 15,000원, 냉면 한 그릇에 16,000원까지 하고 순댓국 내장탕도 만원 하고 김밥 한 줄 라면 먹어도 만원, 식비 부담 커지자 편의점 찾아서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식당이 이 런치플레이션 때문에 점심 장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사 정부의 경기 전망에 둔화 표현이 나왔는데요. 기재부가 한 달 새 둔화됐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정부는 물가 관리 의지가 있느냐?
뒤늦게 머리를 맞댄 수장들, 국회 자중질환에 민생 외면한다. 이렇게 이제 정부 당국을 이제사 기자들이 비난하는데, 지금은 물가 관리가 아니라 경제 위기 폭발 관리를 해야 되죠. 한국은행의 뒤늦은 방송 운운하는 글도 있는데요. 이것도 좀 뒤늦은 소리고, 경곡해진 경제 성장률 하락세 반전시킬 대책이 시급하다. 올해 한국 성장률 2%대 추락, 저성장 위기. 혁신 기술의 생산 현장 도입 지연이 문제, 투자 지원 규제 정비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글을 쓰는 교수도 있습니다. 이하여대 경제학과 교수 석병훈 씨인데요. 저는 이런 사람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기술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투자한다고요? 이럴 때는 투자를 할 것도 스톱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자, 이 와중에 유가 항공료 뛰자 보복 해외 여행 사라졌다. 이제 경비 부담이 너무 심해져서 요즘 바닷가에 이 보이는 호텔 하나가 하루에 방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여행 고사하고 국내 여행도 지금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무슨 여름 한철에는 방들이 다 찼다 어쩐다 하는데요. 부동산 하락장에 돈 벌 기회 곧 온다면서 여기에서 1, 2년 안에 급매물이 늘어날 건데 10년 만에 돈 벌 기회가 널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또 가상화폐는 버블 붕괴에도 살아남는다고 대학 교수라는 자들이 바람을 잡고 있어요. 자, 저는 이런 자들 제발 당분간은 좀 입을 다물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비트코인이 하루새 10% 급락하고 완전 투기가들이 그냥 한번 거품의 끝자락이라도 잡아보자는 애들이 사서 조금 올라갔다가 또 떡 나가고 하는데, 그래도 이 떡망이 있는 교수라든지 경제 분석가들이 이렇게 떨어질 때 10년 만에 싸게 살 장이다 라고 하면서 강남 투기꾼을 부추기는 방송을 하는 것, 저는 이런 것도 사회적 제약이라고 봅니다. 입 좀 다물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부가 24일부터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1조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 3, 4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이렇게 준다는데요. 7인 이상은 145만원을 준다. 자, 이게 2차 추경 때 이미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정부가 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요, 이런 식으로 돈 주는 거 계속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런 식으로 돈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의 227만 가구의 저소득층의 수입 소득에 대한 분석부터 좀 해야 되지 않겠나는 거예요. 자, 쪽방 고시원에 나홀로 거주 50세 이상 10명 중에 6명이 고독사 유형군이다라고 서울시가 작년 14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경제 위기가 나타나면 수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일본 정부가요, 세계 추세와는 거꾸로 돈 풀기로 N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N저가 되면 수출 경쟁력이 커져서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N저가 일본 경제에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는 말이 74%나 되고 플러스가 된다라는 사람은 2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왜 이러냐? 일본의 주력 기업이 생산 시설을 해외로 옮겨버려서 N저는 수출 호조는 안 되고 수입 가격이 인상되어서 일본 국민들의 구매력 저하, 경기 냉각을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 오만전자, 즉 삼성전자가 5만원대에 떨어져서 주식공황에 정신과 찾는 20, 30대가 늘어난다 이러는데, 제가 20, 30대 애들 중에 돈 조금 버는 애들이 동학개미, 서학개미, 고인 좀 그들 중에 그래도 수준 좀 있다라는 직장에 다니는 것들은 주식, 그 수준 좀 떨어진다라는 데는 코인, 이런 식으로 해댈 때 조심하라고 수도 없이 권고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고점 대비 80% 폭락, 기록적 괴멸을 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쯤 되면요, 이제 뭔가가 끝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주식하고 코인하고 집 샀다가 연끌 비투했다가 2030, 40 중에 망조가 든 사람 숫자가 몇백만이겠습니까? 좀 잘 생각을 해보길 바래요. 근데 지금 앞으로 답이 없는 게 축구장 700개 규모의 공단이 텅텅 비어서 이 속도면 올해 800곳이 문을 닫을 것 같다고 인천 남동 공단에서 기자가 찾아가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고 기계 설비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고 살 사람이 없어 먼지만 늘고 있고 법인 파산 늘고 공장 용지 경매 물건이 월 300건 나오고 있고 자금난에 대출 늘려도 제대로 잘 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남동 공단 등 전국 산업단지 공단에서 뽑은 유후 부지 현황이 갈수록 늘어나서 이제는 5만 평방미터 가량이나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생산 소비 투자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 교역 소비가 지금 다 마비되고 있어요. 공급망도 붕괴되고 있고요. 이제 오죽하면 유가까지 다시 꺾이고 있다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가 기름을 사용하는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으로 얼마 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조 투자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황당한 소리입니까? 그래서 정부가요, 국민 상대로 거짓말을 이제 그만하고요. 정말로 진정한 비상대책을 세우라. 그러지 않다가 큰일 난다는 걸 경고합니다. 자, 주말에요. 청년 B2 갚아주는 나라. 파산 내몰린 중장년은 온다. 라고 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청년 채무 조정을 하면서 세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2030 투자빚 세금으로 구제해줬다. 4050 중심으로 소외감이 확산되고 35에서 39세는 해당 안 돼 논란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는 재기를 돕는 차원이다. 재기하게 도와주는 게 낫지 망하면 더 심각하다 하는 식으로 이 불을 끄려고 하지만은 실제 채무 고통은 중장년이 더 심각하고 자, 파산 신청자 중에서 40대 이상이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실제 개인 회생배분에 지난해 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 파산을 신청한 20대, 30대는 6.8%지만 50대 이상은 33%, 60대 이상은 44%, 그래서 40, 5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40대는 16.7%입니다. 그리고 세대별 가상화폐 투자자 규모를 보면요. 20대 이하가 24%, 30대가 31%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가 합쳐서요. 55%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금 대부분이 지금 날린 돈이 가상화폐가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금리까지 치솟으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장년층이 많은데 이들 중에 2030 세대만을 이렇게 봐주는 이런 정책이 옳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민심 이반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면 경제 허리 40대 50대가 빚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생활고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 카드 리볼빙이 5년 새 1조가 늘었고 이금융권 대출도 35조가 급증했다. 그래서 이 금융권의 4050 대출액이요. 2019년에 381조였는데 2022년 상반기에 422조가 됐어요. 그래서 부채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론 이 금융권에서 빚을 낸 청년층 2030 다중채무자가 5년 새 30%가 증가했다는 거. 자, 2030에서 다중채무자라는 거 이거 참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 다중채무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451만 명에 600조보다 조금 더 되는데 2017년 말보다 다중채무자가 숫자는 34만 4천 명, 금액으로서는 108조가 더 늘어났어요. 근데 연령대를 보면 다중채무자가 30대 이하 청년층 증가폭이 32.9, 그러니까 3분의 1이 더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2017년 말보다요. 5년 만에. 이들의 빚은요. 지금 39조 2천억이 증가해서 158조 1천억이 됩니다. 내가 한번 이 방송 듣는 분들한테 물어봅시다. 30세 이하의 다중채무자 빚 158조 1천억이요. 이거 갚을 수 있는 빚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갚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 1인당 금융권 채무액도요. 1억 3,300만 원인데 청년층이요. 1인당 금융권 채무액 증가율이 29.4%였어요. 채무액이 1억 1,400만 원이었어요. 저는 평소요. 은행 같은 데 잘 안 갔습니다. 요즘은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요. 그래서 2030 때는 제가 은행에 가본 기억이 없어요. 그냥 일을 하고 열심히 사는 데만 몰두했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린다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본 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한번 보세요. 2030들이 은행에 가서 저런 식으로 다중채무자가 된다. 저 다중채무가 먹고 사는 일에서 발생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주식이니 코인이니 부동산 투기에서 발생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은행 이자가 급증하니까 6% 이자가 무서운 영끌족들이 빚부터 갚는다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빚 갚는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중앙일보는 주말에 특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겪는 주식 코인 폭락장, MZ세대 빚 파산 급증. 그러니까 주식 코인 등에서 빚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 20대 우울증 127%가 5년 사이에 늘었다. 비투한 주식, 암호화폐, 원금, 반토막, 수입 들어오는 족족 빚 갚는 데 나가. 그래서 감당 힘든 눈덩이 빚의 패닉 상태. 2030 세대주 평균 부채 1억 6바, 10분의 1은 한계 상황 직면. 고금리 비폭탄에 벼랑으로 몰렸다. 투자 실패로 병원 찾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래서 임계 수준을 초과한 대출자 비율이요. 2030이 가장 높은 9%에 지금 해당되고 있다. 가구당 평균 부채도요. 2030이 지금 성인들이나 이렇게 비슷합니다. 우울증 환자가 2021년에 93만 3,481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령대로 보면 2030이 각기 우울증이 세대별 중에 1등, 3등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 비중이요. 20대가 14.1 그리고 30대가 31%입니다. 연령대별 코인 투자 비중을 보면 또 다른 조사에서 20대가 17.6 그리고 30대가 44.8입니다. 이 계산으로 보면 63%가량이 2030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코스피의 상장사의 4곳 중에 하나가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고 이 젊은 층이 투기 성향이 높은 투자에 매달려 짧은 기간에 높은 이익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5개월 새에 20대 15,584명이 회생 신청을 했다. 자, 코인 투자 실패의 상담 요청이 급증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요. 자, 절대적으로 이 삶의 수준은 높아져 있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저성장 시대에서 부모에 따라서 세습적 자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실망감에 사로잡혔다가 나름 출구라고 생각하고 한 방으로 코인 주식했다가 지금 무너지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왔다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고금리 사채까지도 몰렸고 MZ세대가 금융 지식 없이 묻지마 단타 투자를 했고 정부는 과열을 방치해 비폭탄을 키웠고 비전문 온라인 추천, 특히 유튜버나 이 케이블 TV 등에 추천하는 인터넷 등에 추천하는 것을 보고 종목조차 모르고 비투를 했고 지인 말만 믿고 암호화폐 매입을 했다가 일주일 새 투자 자금을 다 날리기도 했다. 자, 그래서 금융 지식은 대체로 충분하지 않고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호하는 이런 라이프 생태에서 월급으로는 미래 없다고 저임금 청년들이 비투했다가 배랑에 몰렸어요. 자, 비투 원인 지목받는 일자리 양극화. 그래서 이제 투기로서 양극화를 극복해 보려고
집 사려고 4년간 주담대가 257조다. 행편 안 되면 고인의 영끌 투자. 대출이자 최고 7%대 진입이 눈앞이다. 120만 명이 소득 90% 이상 비상한 지금 내몰렸다. 청년층이 임금 낮은 중소기업 취직이 많아서 눈등이 빚을 월급으로 감당하기가 어렵다. 자, 이게 지금 이 현상입니다. 주택 구입자 10명 중 3명이 MZ세대였다. 그래서 영끌 비투한 사람 봐주면 안 된다. 안 한 사람에 대한 역차별이다. 생활 불가능한 청춘을 구제해야 된다. 개인 손실을 왜 정부가 지원하나? 성실하게 저축해온 청년들은 바보냐? 과다한 빚 일정 부분 구제해 줘서 사회초년생 경제에 나가야 된다. 이런 논란들이 번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요, 처절한 아픔을 깨닫고 마지막에 도와주더라도 도와줘야지. 지금 위기 초입부터 이들의 빚을 탕감시켜서는 안 된다. 잘못된 행동은 그 대가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러면 없는 집의 애들이 그런 고통을 누리는 것은 옳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가 이 발에 땅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에 대한 부정이 되어버립니다. 자, 없는 집 애들이라고 다 코인하고 주식하고 부동산 했습니까? 오히려요, 있는 집 애들이 초창기에 더 열심히 했죠. 그러다가 건물을 없는 집 애들한테 떠넘겼죠. 자, 그렇지만 없는 집 애들 중에 또 임금이 낮은 사람 중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투기한 청년층들을요, 2030의 대표적 그런 현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안 한 사람이 훨씬 많다. 그래서 이들에겐 해주면 안 된다. 자, 서울 시내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던 건설회사들이 지금 15%밖에 공급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원인이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건축 자재 상승 등 여러 가지가 모여서 이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를 지금 지어가 팔아봤자 분양이 안 되거나 재미를 못 볼 것 같으니까 지금 타이밍을 늦추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려되던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가장 우려되는 일은 부동산 대출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인데, 지금 어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집값 급락 현상이 벌써 이 금융권 위기로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서울, 인천 제외한 전국의 경매 낙찰가율이 80%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가치를 뜻하는 경매 낙찰가율이 8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대출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하죠. 이것이 80% 이상인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회사의 원금 손실이 지금 사정권에 들어왔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이 이금융권 등이 지금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집값이 10억이면 한 8억 정도를 빌려준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경매를 가지고 지방에 지금 이 낙찰가율이 집의 시세의 8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에서 이제 감정가가 있고, 감정가보다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비싸게 낙찰되고 100% 이상으로, 경기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감정가의 몇 프로 이러는데,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의 지난 9월달 낙찰가율이 79.4%라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2013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작년 12월만 해도 감정가보다 106.5%로 감정가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감정가의 80% 수준으로 이제 저축은행 등이 빌려주는데, 그러면 79%로 낙찰이 되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79%를 은행이 이제 경매를 붙일 때 누가 붙이나요? 은행이 돈 빌려 줬다가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이제 이 부채를 안 갚은 사람한테 압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압류해서 법원을 통해 경매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10억 감정의 넣은 집을 8억을 빌려줬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건질 거다. 최악의 상황이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8억이 안 나오고 7억 9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이 7억 9천만 원을 그 집을 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가 경매한다고 들어간 각종 비용과 수수료 등을 생각하면 결국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금융권이 대체로 이런 일에 많이 연루되어 있는데 자, 대전은 69%, 대구 79%, 부산 78% 등 주요 도시들에서 지금 80% 밑으로 가고 있어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경매 물건이 2배 이상 증가했어요. 폭주하겠지. 은행 빚을 못 갚으니까. 근데 낙찰 가율이 아직도 서울에서는 높지만은 경매 물건 대비 낙찰된 물건 수를 뜻하는 낙찰률이 42에서 20.4%로 반토막이 났다. 그러니까 서울의 물건들도 이 낙찰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권이 낙찰 가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원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봐야 되고 낙찰 가율이 LTV 이하로 떨어지면 LTV 80% 이하로 떨어지면 원리금 연체 때문에 이제 담보를 가지고 처분을 해도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비주택담보대출 등은 전부 LTV 80%까지 가능했던 대출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상품을 80%까지 꽉 채워서 받았다가 낙찰 가율이 80% 밑으로 내려가면 금융회사, 돈을 빌려준 회사가 원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해도 이자는커녕 원금도 100% 못 받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원금도 못 받는 이 잔액은 그 돈 빌려간 사람의 신용에 의존했는데 대출회사가 한번 계약을 맺고 난 뒤에 고칠 수도 없으니 금융사 손실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도 받고 신용대출도 받는데 손실 구간이 이제 높아져야 된다. 갔다 가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80% 고 LTV로 대출받은 차주는 다중채무를 지닌 한계 차주일 거다. 그러니까 집값으로 한 60%나 50%대 빌렸으면 몰라도 80%까지 빌린 사람들은 여기저기 빚이 많은 사람들일 건데 그런 사람들의 지금 집의 경매 처리 낙찰가가 80% 이하로 내려가면 금융사 손실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은 70 몇 프로대, 일부는 뭐 70%도 깨어진 것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것이 우죽순으로 그냥 무너져 내려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매가의 60%대 막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금융사당 이 경매 처분 하나 해도 손실이 억 단위로 등장하기 시작할 거고 이 리스크가 전체 금융권으로 번져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회사는 차주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처분해 원금을 회수하는데 그런데 경매 낙찰가가 담보 인정 비율 지금 저축은행 등의 LTV 80%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과거 담보 가치를 80%가 아니라 100% 이상으로 평가해서 내준 대출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부실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문제보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부터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규모가 가장 크지요. 저축은행을 비롯한 이 금융권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굉장히 우선 제일 먼저 터질 이 취약한 골이라고 폭탄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 금융권에서는 80% 이상 내주는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많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조사해보니 LTV가 75%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축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 12조 4천억 중 6조 원이 LTV 80%를 초과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매 낙찰가가 계속 밑으로 떨어져 가고 있고, 상가 오피스텔은 현저하게 더 낮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장 보수적인 1금융권인 은행의 경우도 부동산 담보 회수율이 낙찰가의 최대 7, 80%가 적용되는데, 집이 아닌 비주택, 즉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 낙찰가가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60%대까지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주택 담보대출에서 지금 이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은행 다음으로 자산 규모가 큰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잔액이 278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금융이 전체 대출해준 데 64%가 비주택 담보대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끌족들의 지금 LTV는 더 높을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은행이 가계에 내준 주택담보대출 LTV는 38.7, 그리고 상호금융이 61인데 상호금융에서는 LTV 70%를 초과한 대출이 15% 정도라는 거예요. 자, 업계에서는 부동산 담보 대출에 신용대출 혹은 편법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더해 이 부동산 구입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은 작게 잡고 거기에다가 신용 대출에다가 지금 사업자 대출까지 얹어서 겉으로는 신용 대출, 사업자 대출 같지만은 사실상 부동산 대출인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한 명의 차주가 LTV 80%가 적용된다 해도 지금 자기가 빌린 돈이 80%가 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갭 투자도 지금 크게 폭탄이라고 해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원래 살던 집에 전세 대출이 있는 데다가 신용 대출까지 끌어가지고 지금 집을 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LTV는 전세 가율보다도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갭 투자하려고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LTV 한 70%가량으로 받아가 집값이 30%만 빠져도 이 사람의 집은 깡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세 대출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행의 부실화는 이미 거의 확실하고요. 자, 상호 신용 분야도 지금 부실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은행들이 크게 투명하게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연끌 부동산 투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을 동원해서 얹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 부동산을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뻑가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정도에서 멈춘다면요, 폭탄을 갖다가 조금 늦출 수 있겠지만은 집값 하락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공포가 지배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내려갈 거라. 그래서 오늘 매경에도 보면 가계부채가 위험 구간을 한참 넘어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GDP 대비 민간 부채 비율이 173.6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쯤 나오고 있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은행 총 대출액 대비 부실 대출 비율이 작게 나오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실제 내용들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은행들이 문제없다, 그리고 또 외관상으로 이런 명분상으로 문제없다는 것만 믿고 있는데, 자, 저축은행에 터지고 그 다음에 상호신용 터지고 그 다음에 은행 터지는 식으로 가게 될 건데, 지금 일부 집들이 전세가보다도 더 내려가거나 전세가에 육박해 가고 있어요.
자, 좀 있으면 이제 깡통 전세, 내 전세값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 집주인들이 겁도 없이 갭 투자한다고 전세 들여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전세 자금 받고 그러면서 자기 조금 투자하고 해서 계속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한 부분이 있을 건데요. 이런 것들이 송두리째 다 연쇄적으로 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들이면요, 안전한 게 아니라 집에 영혼 끌어들였다가는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내 나이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000 팔며